인격에서 성격으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볼 가장 강력한 렌즈는 데일 카네기가 눈에 띄게 활약한 자기계발의 전통이다. 자기계발서는 미국인들의 마음에 늘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초기의 처세 지침은 종교적인 우화들, 이를테면 1678년에 출간된 천루 역정 같은 것이었다. 이 책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제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19세기의 지침서들은 그보다는 덜 종교적이지만 여전히 고귀한 인격의 가치를 찬양했다. 이들은 에이브라임 링컨 같은 역사적 영웅들의 사례 연구를 언급했다. 링컨은 뛰어난 웅변가로 존경받았을 뿐 아니라 랠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우월함으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 당시의 책들은 또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다간 평범한 사람들을 찬미했다. 1899년의 인기 지침서인 인격,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에는 한 소심한 여자 종업원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수입을 추위에 떠는 거지에게 줘버리고는 자기가 한 행동을 누가 볼세라 주랭랑을 놓는 얘기가 소개되어 있다. 독자들은 소녀가 단지 너그럽기 때문만이 아니라 익명으로 머무르고자 했기에 고결하다는 점을 이해했다. 하지만 1920년이 되자 인기 자기계발서도 내면의 덕목에서 외부의 매력으로 초점을 바꾸었다. 한 책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쓰여 있고 다른 책에는 성격은 곧 권력이라고 쓰여 있다.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무지 호감 가는 친구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태도가 늘 몸에 배어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하라. 그것이 성격에 좋다는 명성을 얻는 첫걸음이다. 석세스지와 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는 독자들에게 대화의 기술을 전수하는 부서를 설립했다. 1899년에 인격,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을 쓴 모리슨 스웨트마드는 1921년에 또 다른 인기 작품을 출간했다. 그 책의 제목은 능수능란한 성격이었다. 이런 지침서는 상당수가 기업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여성들도 매력이라는 신비로운 자질을 얻어야 한다는 부추김을 느꼈다. 한 미용 안내서에는 할머니 세대와는 달리 1920년대의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눈에 띄게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거리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똑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한 조언은 표면상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필시 상당히 자신감 있는 사람조차도 불안하게 만들어버렸을 터다. 서스먼은 20세기 초의 성격 관련 지침서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단어를 세워보고 그것을 19세기 인격 지침서에 쓰인 횟수와 비교해 보았다. 19세기의 안내서는 다음과 같이 누구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질을 강조해 놓았다. 시민으로서의 자질, 의무, 일, 고귀한 행위, 명예, 명성, 도덕성, 예절, 진실성. 하지만 20세기의 지침서는 데일 카네기가 뭐라고 말했든 훨씬 습득하기 까다로운 자질들을 나열해 놓았다. 이런 자질은 애초에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것이다. 자석처럼 끌리는, 마음을 사로잡는, 충격적으로 멋진, 매력적인, 눈부신, 지배적인, 강력한, 에너지가 넘치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미국인들이 영화 배우들에게 사로잡힌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석 같은 매력을 보여주기에 그런 로맨틱한 배우들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신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강박. 미국인들은 좋든 싫든 광고업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했다. 초기의 인쇄 광고는 이튼의 고지대 리넨, 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필기 용지 같은 직선적인 상품 발표였지만 새로 등장한 성격 관련 광고는 소비자들을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는 연기자로 만든 뒤 자기가 제시하는 상품만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식이었다. 이런 광고는 대중의 눈길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강박적으로 자극했다. 우드베리 비누의 1922년 광고는 주변 사람들 모두 당신을 조용히 심판하고 있다였다. 윌리엄스 면도 크림 광고는 비판적인 눈길이 지금 당신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광고업계는 남성 판매원과 중간급 관부들의 불안에 직접 호소했다. 웨스트 박사의 한 치약 광고에는 한 잘나가는 인상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서 한쪽 팔을 자신감 있게 허리에 대고는 이렇게 묻는다. 한 번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를 팔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호감 가는 첫인상은 사업적, 사회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윌리엄스 면도 크림 광고에서는 번들번들한 머리에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촉구한다. 얼굴에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이 묻어나게 하라. 당신이 가장 흔하게 평가받는 기준은 바로 외모다. 다른 광고들은 여성들에게 데이트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격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1921년에 우드베리의 비누 광고에는 한 의기소침한 젊은 여자가 실망스러운 외출에서 돌아와 집에 혼자 있는 모습이 나온다. 광고 문구에는 그 여자가 성공적이고 즐겁고 의기양양하게 되기를 갈망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올바른 비누의 도움이 없었기에 그 여성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 10년 뒤 럭스의 빨래 세제에는 당대의 디어 에비로 통하던 도로시 딕스에게 보내는 애처로운 편지가 인쇄 광고로 붙어 있다. 미스 딕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제법 예쁘고 멍청하지도 않지만 너무 소심하고 자의식이 강해요. 사람들이 절 좋아할지 어떨지 늘 자신이 없답니다. 조앤지. 딕스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조앤이 럭스 세제를 써서 란제리와 커튼과 소파 쿠션을 빨기만 한다면 매력적이라는 깊고 분명한 내면의 확신이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다. 구애 과정을 이렇게 이판사판식 연출로 묘사하는 행태에는 성격 문화의 새롭고 대담한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인격 문화의 다소 제한적인 때로는 억압적인 사회 규범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성과 춤을 출 때 약간은 거리를 두고 행동했다. 너무 목소리가 크거나 낯선이와 부적절하게 눈을 맞추는 여성은 뻔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상류층 여성은 하류층 여성에 비하면 말할 권리가 좀 더 많았고 실제로도 재담이 재능으로 평가되는 면도 있었지만 그들조차 얼굴을 붉히거나 눈을 내리떠야 한다고들 말했다. 행동 지침서들은 남자들은 부적절한 친근함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느니 최대한 냉담하게 구는 여성들을 부인으로 삼고 싶어 한다고 경고했다. 남자들은 침착함을 암시하는 조용한 태도와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힘을 보여주어야 했다. 수줍음 자체는 용납되지 않았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는 제대로 양육받았다는 징표였다. 하지만 성격의 문화가 도래하면서 격식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남녀 모두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으로 여성의 집에 방문하고 결혼할 의사를 진지하게 밝히는 대신 남성들은 이제 정성 들여 떡밥을 던짐으로써 말로 여성의 마음을 사야 했다. 여자 앞에서 너무 조용한 남자는 게이라는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었다. 1926년에 인기 있는 섹스 안내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동성애자는 언제나 소심하고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다. 여성도 예절과 대담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애정관계의 서곡이 시작되는데 너무 수줍어하면 불감증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심리학 분야도 자신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을 다루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 고든 올포트라는 한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는 지배 복종 진단법을 만들어 사회적 지배력을 측정하려 했다. 자신도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었던 올포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의 문명은 공격적인 사람, 곧 수완과의 특별한 가치를 두는 듯하다. 1921년에 칼 융은 내향성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자신은 내향적인 사람이 문화를 고취시키고 교육하는 사람으로 우리 문명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족한 내적 삶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삼가는 태도와 까닭도 없이 당황하는 듯한 행동 거지 때문에 자연히 온갖 안 좋은 편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신감 있게 보여야 할 필요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 것은 심리학에서 대두된 열등의식이라는 개념이었다. 인기 언론에서 IC라는 이름으로도 통하던 열등의식은 1920년대의 빈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부적응과 그 결과를 묘사하기 위해 쓴 표현이다. 아들러의 베스트셀러 인간 본성 이야기의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신감이 없는가? 소심한가? 순종적인가? 아들러는 유아와 아동이 너나 할 것 없이 열등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이 어른들과 형들 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승화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하지만 자라는 동안 상황이 틀어져 버리면 무시무시한 열등의식에 짓눌려 버릴지도 모른다. 이는 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다. 자신의 사회적 불안을 심리학적 컴플렉스라는 깔끔한 포장지로 감싸버린다는 생각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혹했다. 열등의식은 삶의 폭넓은 부분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만능 해법이 되었다.
1924년에 콜리어스 지에는 한 여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열등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 그와 결혼하기가 겁난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실렸다. 또 다른 인기 잡지에서는 당신의 아이와 그 유명한 컴플렉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무엇이 아이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어떻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누구나 열등의식이 있는 듯 보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남들과 구분되는 표식이었다. 1939년 콜리어스지에 실린 한 기사에서 링컨, 나폴레옹, 테디 루스벨트, 에디슨, 셰익스피어 모두 열등의식으로 고통받았다고 쓰여 있었다. 기사의 결론은 이러했다. 따라서 크고 어마어마하고 살을 파고드는 열등의식이 있다면 최대한의 행운이라고 상상해도 좋다. 단 그만한 근성이 있어야 한다. 이 기사의 희망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양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성격을 개발하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이 전문가들은 성적으로 조숙한 소녀들과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만 주로 걱정했지만 이제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와 박사들도 모조리 부적응 성격인 평범한 아이들, 특히 수줍음 많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수줍음은 알코올 중독에서 자살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지만 외향적인 성격은 사회적, 재정적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들은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사교적으로 만들라고 당부하고 학교에는 공부보다는 성격을 개발하도록 보조하고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조언했다. 교육자들은 이러한 역할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1950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백악관 컨퍼런스의 구호가 모든 아이에게 건강한 성격을 이었다. 당시에 악의 없는 부모들은 조용한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태도가 소년, 소녀 모두에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혼자서 하는 진지한 취미, 이를테면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인기를 잃게 만들 소지가 있는 취미에 빠지려고 하면 말리기도 했다. 부모들은 아이를 점점 어린 나이에 학교에 보냈고 학교에서는 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가르쳤다. 내향적인 아이들은 흔히 문제 사례로 지적되었다. 이는 오늘날 내향적인 아이를 둔 부모에게도 익숙한 상황이다. 1956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윌리엄 와이트의 조직인간은 어떻게 부모와 교사들이 공모하여 조용한 아이들의 성격을 개조하려고 했는지 설명한다. 와이트는 한 어머니가 말한 얘기를 적었다. 조녀는 학교 생활을 잘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기대만큼 사교적이지 않다더군요. 조녀는 애들 한두 명하고만 놀고 때로는 그냥 혼자 있어도 즐거워해요. 부모들은 교사들의 이런 중재를 반겼다. 몇몇 이상한 부모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학교가 내향성이나 다른 촌스러운 기벽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에 고마워한다. 이런 가치체계에 사로잡힌 부모가 불친절하거나 심지어 둔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아이가 실제 세상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 뒤에 첫 직장에 지원할 때 사교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맞닥뜨리게 된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가장 눈에 띄는 후보가 아니라 가장 외향적인 후보를 찾았다. 194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무처장이던 폴 버건, 하버드가 섬세하고 신경질적인 유형과 학업에 지나치게 열중인 유형을 거부하고 건강한 외향적인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포했다. 1950년 예일대학교의 학장 엘프레드 휘트니 그리스월드는 이상적인 예일인이 찌푸린 눈썹에 고도로 특수화된 지성인이 아니라 모난 데 없이 둥근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또 다른 학장은 와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교에서 받은 지원서를 검토할 때 대학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뿐 아니라 4년 뒤에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도 고려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아주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유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가장 나은 학생이 평균 80점에서 85점을 받으면서 과외활동을 폭넓게 하는 아이라고 봅니다. 총명하지만 내향적인 아이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이 학장은 1900년대 중반에 모범 직원이 사색가가 아니라 다정하고 외향적인 판매원에 어울리는 학생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기업 연구소의 연구자처럼 대중을 상대할 일이 거의 없는 직업에서조차 말이다. 와이트는 설명한다. 관례상 총명하다는 단어는